저는 결혼을 포기했습니다. 사랑이 식어서가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들은 단어 하나가 제가 사람이 아니라 값이 되고 있다는 걸 깨닫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 채널을 처음 방문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오늘 어머니께 결혼을 접기로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전화가 아니라 직접 찾아가서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어머니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계셨습니다. 물 흐르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제가 들어온 걸 아셨는지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왔니? 평소처럼 물으셨습니다. 저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목소리인데도 낯설었습니다. 어머니는 손을 닦으시고 거실로 나오셨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았고 어머니는 제 맞은편에 앉으셨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심장 소리보다 조용했습니다. 말이 있어서 왔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마치 이미 아신다는 듯이요.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입술이 말랐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만하기로 했어요. 어머니는 놀라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앉아 계셨습니다. 한참 동안요. 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실망하셨을까 봐요. 아니, 그보다 제가 제 결정을 설명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잠시 후 어머니가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짧았습니다.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서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어머니는 잠시 생각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괜찮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그렇게 말씀해 오셨다는 걸요. 괜찮지 않은데도 괜찮다고, 힘든데도 힘들지 않다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옳은 선택일까? 저는 35입니다. 회사에서는 과장이라는 직함을 달고 있습니다. 연봉은 6천만 원 정도 됩니다. 적금도 있고 예금도 있습니다. 결혼 준비를 시작한 지 8개월째였습니다. 날짜도 잡았고 예식장도 예약했습니다. 청첩장은 이미 인쇄소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다 엎었습니다. 왜냐고요?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건 석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석 달 전 저는 처음으로 예비 장인어른 댁을 방문했습니다. 정식 상견례 자리였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갔습니다. 어머니는 새로 사신 한복을 입으셨습니다. 평소에는 절대 입지 않으시는 한복이었습니다. 식당은 강남 쪽에 있는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예비 장인어른이 예약하신 곳이었습니다. 룸이 따로 있었고 테이블은 넓었습니다. 코스 요리였고 1인당 10만 원이 넘는 곳이었습니다. 상견례는 조용하게 진행됐습니다. 예비 장모님이 음식을 권하셨고 어머니는 정중하게 받으셨습니다. 예비 장인어른은 제 직장과 연봉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저는 성실하게 대답했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예비 장모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단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세요? 어머니가 잠시 멈칫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2천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2천만 원이었습니다. 예비 장모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요즘 평균이 그 정도죠. 괜찮습니다. 저는 안도했습니다. 어머니도 표정이 조금 풀리셨습니다. 그런데 예비 장모님이 덧붙이셨습니다. 그럼 봉채비는요? 저는 그 단어를 처음 들었습니다. 죄송하지만 봉채비가 뭔가요? 예비 장모님은 잠시 멈칫하셨습니다. 그리고 설명하셨습니다. 신랑 측에서 신부 측 부모님께 드리는 돈이에요. 딸을 키워준 은혜에 대한 감사 표시죠. 요즘은 다들 하는데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얼마 정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보통 예단이랑 비슷하게 하시던데요. 2천 정도요. 2천만 원이었습니다. 예단과 합치면 4천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런 관습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조금 생각해봐도 될까요? 예비 장인어른이 끼어드셨습니다. 요즘 결혼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 딸도 친구들한테 들었다고 하던데요. 친구들은 다 받았다고요.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도 집에 들어와서도 저녁을 드시면서도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괜찮다. 하지만 괜찮지 않다는 걸 저는 알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무엇 때문에 아픈 건지. 그 후로도 결혼 준비는 계속됐습니다. 저는 봉채비에 대해 인터넷을 찾아봤습니다. 요즘은 하는 집도 있고
안 하는 집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비 장모님은 계속 물으셨습니다. 카카오톡으로, 전화로요. 일주일 후 예비 장모님께서 다시 전화를 주셨습니다. 봉채비 건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하지만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예단 2천만 원은 준비했는데 봉채비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예비 장모님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우리 딸이 친구들한테 뭐라고 말하겠어요. 친구들은 다 받았는데 자기만 못 받았다고요. 그럼 1,500만 원만이라도 해주세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봉채비를 1,500만 원 해달래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괜찮으세요? 예의는 지켜야지. 저는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하지만 이게 예의인가요? 예단도 2천만 원인데 봉채비까지요? 어머니는 잠시 생각하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판단해라. 그렇게 일주일이 또 지났습니다. 그리고 예비 장모님께서 또 전화를 주셨습니다. 봉채비는 언제쯤 준비되나요? 저희도 예단 받으면 그걸로 딸 예물 사야 하거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1,500만 원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꾸민비는 아시죠? 꾸민비요. 또 처음 듣는 단어였습니다. 그건 또 뭔가요? 함 들고 오시는 분들한테 드리는 돈이에요. 보통 100만 원 정도요. 100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것도 해야 하나요? 요즘은 다들 하는데요. 안 하시면 함진애비 분들이 기분 나빠하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예단 2천, 봉채비 1,500, 꾸민비 100만 원, 합치면 3,600만 원이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과연 맞는 건가?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숫자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예단 2천, 봉채비 1,500, 꾸민비 100만 원, 3,600만 원이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적금이 있었고 예금도 있었습니다. 3,600만 원을 낼 수 있었습니다. 대출을 받지 않아도 됐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상견례 때 처음 들었던 봉채비가 2천만 원이었는데 1,500만 원으로 깎였습니다. 그런데 왜 깎였다는 느낌이 아니라 계속 더해진다는 느낌이 드는 걸까요? 그리고 꾸민비까지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끝일까? 다음 날 아침 저는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업무에 집중하려고 했지만 자꾸 핸드폰을 보게 됐습니다. 예비 장모님께서 또 연락하실까 봐요.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동기 녀석과 식당에 갔습니다. 녀석은 작년에 결혼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너 결혼할 때 봉채비 했어? 녀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했지. 1,000만 원. 꾸민비는? 그것도 했어. 50만 원.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거 안 하면 안 돼? 녀석은 웃었습니다. 안 하면? 장모님이 서운해하시지. 뭐 집안마다 다르긴 한데 요즘은 대부분 하더라. 저는 국을 떠먹으면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는 거야? 예단도 주는데. 녀석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딸 키운 보답이라잖아. 뭐 나도 처음엔 이해 안 됐는데 장모님이 그러시더라고. 딸 시집 보내는 게 얼마나 서운한데 그 정도 예의는 지켜야 한다고. 저는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근데 계속 추가되는 느낌 안 들어? 녀석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건 좀 그렇지. 나도 처음엔 예단만 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이거저거 나오더라고. 근데 뭐 결혼이 원래 그런 거 아니겠어? 참고 넘어가야지.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참고 넘어가야 한다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저녁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식탁에는 된장찌개와 생선구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밥을 먹으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회사 동기 말로는 요즘 다들 봉채비하고 꾸민비한대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구나. 그럼 우리도 하는 게 맞는 거겠죠? 어머니는 젓가락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셨습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져야 해야 한다면 하는 거죠. 돈은 있으니까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하지만 뭔가 더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입술을 달싹이시다가 다시 밥을 드셨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어머니, 말씀하세요. 아니다. 뭔데요? 어머니는 잠시 망설이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돈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다. 저는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예요? 어머니는 창밖을 보셨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문제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가슴 한편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날 밤 예비 신부에게서 카카오톡이 왔습니다. 오빠, 우리 엄마가 봉채비랑 꾸민비 준비됐냐고 자꾸 물어보시는데 언제쯤 될 것 같아?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준비하고 있어. 조금만 기다려줘. 고마워, 오빠. 우리 엄마가 좀 그러시긴 한데 이해해줘. 딸 하나 시집 보내는 게 얼마나 서운하시겠어. 저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해하라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뭘 이해해야 하는 건지 잘 모르겠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예비 신부를 만났습니다. 약속 장소는 홍대 쪽 카페였습니다.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봉채비랑 꾸민비 준비했어. 예비 신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고마워, 오빠. 우리 엄마가 진짜 좋아하실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이제 더 이상 추가되는 건 없는 거지? 예비 신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무슨 말이야? 예단, 봉채비, 꾸민비, 이게 다인 거지? 예비 신부는 웃었습니다. 당연하지. 이제 끝이야. 저는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도감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예비 장모님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예단은 현금으로 주실 거죠?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물은 따로 준비하시는 거예요? 예물이요.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예단에 포함된 거 아닌가요? 예비 장모님은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요즘은 예단은 현금으로 주시고 예물은 따로 준비하시던데요. 딸한테 줄 반지하고 목걸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것도 따로인가요? 당연하죠. 예단은 저희가 받는 거고 예물은 딸이 받는 거잖아요. 딸이 평생 낄 반지인데 그 정도는 해주셔야죠.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얼마 정도를 생각하시는 건가요? 글쎄요. 500 정도면 괜찮은 거 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500만 원이었습니다. 예단 2천, 봉채비 1,500, 꾸민비 100만 원, 예물 500만 원, 4,100만 원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끝일까? 그날 밤 저는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예물을 따로 준비하래요. 어머니는 설거지를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예단이랑 별개로? 네. 어머니는 수건으로 손을 닦으셨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나오셨습니다.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침묵하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래? 500이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저는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정상인가요? 어머니는 창밖을 보셨습니다. 정상이 뭔지 모르겠구나. 그리고 덧붙이셨습니다. 사람이 말이다. 돈보다 무서운 게 뭔 줄 아니?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을 값으로 재는 거다. 어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적은 돈이 서운한 게 아니다. 없는 형편을 이해하지 않는 게 서운한 거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돈이 아까워서 아픈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으로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낀 순간 이미 마음은 돌아서 있었던 것입니다. 며칠 후 저는 예비 신부를 다시 만났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예물 준비하기로 했어. 예비 신부는 기뻐했습니다. 고마워, 오빠.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 거지? 예비 신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제 끝이야.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 예감이 맞을 줄은. 일주일 후 예비 장모님께서 또 전화를 주셨습니다. 패백 음식은 누가 준비하세요? 패백 음식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신랑 측에서 준비하는 거 아닌가요? 요즘은 신부 측에서 준비하기도 하고 신랑 측에서 준비하기도 하던데요. 저희가 준비하면 비용을 좀 부담해 주셔야 할 것 같아서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얼마 정도인가요? 200 정도요. 200만 원이었습니다. 예단 2천, 봉채비 1,500, 꾸민비 100만 원, 예물 500, 패백 음식 200만 원, 4,300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죄송하지만 계속 추가되는 것 같습니다. 예비 장모님은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추가되는 게 아니라 원래 결혼에 필요한 거예요. 저희도 딸 시집 보내는데 비용이 많이 드는데 그 정도는 해주셔야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대체 무엇을 위한 결혼인가? 그날 밤 저는 어머니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패백 음식비 200만 원 이야기를요. 어머니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앉아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예비 신부에게 카카오톡을 보냈습니다. 패백 음식비까지 우리가 내야 해?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오빠, 우리 엄마가 그러시네. 미안해. 근데 패백 음식 준비하는 게 일이 많대. 그 정도는 해줘. 저는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그 정도는 해달라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가 어디까지인지 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출근했습니다. 사무실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엑셀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간 돈과 앞으로 나갈 돈을 정리했습니다. 예단 2천만 원, 봉채비 1,500만 원, 꾸민비 100만 원, 예물 500만 원, 패백 음식 200만 원, 합계 4,300만 원, 거기에 예식장 비용, 신혼집 전세금, 가전제품까지 더하면 얼마나 될까요?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예식장 1,000만 원, 스드메 500만 원, 신혼집 전세 3억 원, 가전제품 1,000만 원, 총 3억 6,800만 원이었습니다. 물론 전세금 3억은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6,800만 원은 현금으로 준비해야 했습니다. 저는 예금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4천만 원이었습니다. 적금을 하나 깨면 2천만 원이 더 나왔습니다. 합치면 6천만 원이었습니다. 800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대출을 더 받아야 하나. 그때 팀장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일찍 왔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팀장님은 제 모니터를 보셨습니다. 엑셀에 적힌 숫자들이 그대로 보였습니다. 결혼 준비하나? 네. 팀장님은 웃으셨습니다. 힘들지? 나도 결혼할 때 힘들었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팀장님은 자리에 앉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말이야, 결혼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거야. 그거 잊지 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마음만으로는 결혼할 수 없다는 걸요.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동기 녀석을 다시 만났습니다. 야, 너 결혼할 때 패백 음식비도 냈어? 녀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냈지. 150 정도. 그것도 내야 돼? 녀석은 웃었습니다. 안 내면 장모님이 직접 준비하셔야 하잖아. 그럼 우리가 더 미안하지. 저는 국수를 젓가락으로 휘휘 저으면서 물었습니다. 근데 너 결혼 준비하면서 힘들지 않았어? 녀석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힘들었지. 근데 뭐 다들 그렇게 하잖아. 나도 처음엔 이해 안 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장인 장모님도 딸 시집 보내는데 돈 많이 쓰시더라고. 예단 받은 거로 딸 예물 사주시고 혼수도 장만해 주시고. 저는 젓가락을 내려놨습니다. 그래도 계속 추가되는 느낌은 안 들었어? 녀석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건 좀 그렇지. 근데 뭐 결혼이 원래 그런 거 아니겠어? 또 그 말이었습니다. 결혼이 원래 그런 거라는 말이요. 저는 국수를 다 먹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먼저 갈게. 야, 국수 남겼잖아. 저는 대답하지 않고 식당을 나왔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지만 내용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저녁상을 차리셨습니다. 밥 먹어라. 저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김치찌개와 계란말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밥을 먹으면서 물었습니다. 어머니, 결혼이 원래 이렇게 힘든 건가요? 어머니는 젓가락을 멈추셨습니다. 무슨 일 있니? 아니요. 그냥요. 어머니는 저를 보셨습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얼굴에 다 쓰여 있다. 저는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패백 음식비도 내래요. 200만 원.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이제 진짜 끝인가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밥을 드셨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머니는 젓가락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하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머니는 잠시 침묵하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잘 생각해봐라.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습니다. 예비 신부를 사랑하는가? 네, 사랑합니다. 그럼 결혼하고 싶은가? 네,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예비 장모님께서
또 전화를 주셨습니다. 패백 음식비 준비되셨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예식 날짜도 다가오니까 마지막으로 확인할 게 있어서요. 마지막이라는 말에 저는 긴장했습니다. 뭔가요? 혼주 한복이요. 저희 한복은 저희가 준비할 건데 렌탈비가 좀 나오거든요. 혼주 양가 한복값은 보통 신랑 측에서 부담하시던데 괜찮으시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내야 하나요? 예비 장모님은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요즘은 다들 그렇게 하시던데요. 저희 한복만 150 정도 하거든요. 그 정도는 해주셔야죠. 150만 원이었습니다. 예단 2천, 봉채비 1,500, 꾸민비 100만 원, 예물 500, 패백 음식 200, 혼주 한복 150만 원, 4,450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계속되는 거지? 그날 밤 저는 예비 신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예비 신부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혼주 한복값까지 우리가 내야 해? 예비 신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오빠 미안해. 우리 엄마가 그러시네. 근데 요즘은 다들 그렇게 한대. 저는 참았던 말을 꺼냈습니다. 계속 추가되는 것 같아. 처음엔 예단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봉채비, 꾸민비, 예물, 패백 음식, 이제 한복까지 언제까지 계속되는 거야? 예비 신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빠, 우리 엄마가 좀 그러시긴 한데 이해해줘. 딸 하나 시집 보내는 게 얼마나 서운하시겠어. 그리고 우리 엄마도 돈 많이 쓰시잖아. 혼수도 장만해 주시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해하라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엇을 이해해야 하는지 모르겠었습니다. 오빠 화났어? 아니, 목소리 들으니까 화난 것 같은데.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화난 게 아니라 지친 거야. 뭐가? 이 모든 게. 예비 신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오빠 결혼 준비가 힘든 거 나도 알아. 근데 조금만 참아줘. 곧 끝나.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곧 끝난다는 말을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왜 저 이거 계속해야 하나요? 어머니는 텔레비전을 끄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셨습니다. 무슨 말이니? 결혼이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어머니는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내가 판단해라.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럼 내가 이야기 하나 해줄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는 창밖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시집 올 때 말이 많았다. 저는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없는 집에서 왔고 많이 해오지 못했다. 그때 내가 들었던 말들이 있다. 어머니는 잠시 멈추셨습니다. 혼수가 왜 이렇게 적으냐? 예물은 이게 다냐? 패백 음식은 누가 준비하냐? 그런 말들이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때는 다 그런 줄 알았다. 참고 넘기면 되는 줄 알았다. 어머니는 고개를 돌려 저를 보셨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고 보니 그게 예의가 아니라 참는 사람이 더 참게 만드는 구조였다는 걸 알게 됐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내가 그걸 다시 겪지 않았으면 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다시 창밖을 보셨습니다. 나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결혼이 행복의 시작이었으면 좋겠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 얼굴을 보면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 어머니는 일어서셨습니다. 잘 생각해봐라. 내 인생이니까.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다음 날 저는 회사에 가지 않았습니다. 팀장님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연차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집 근처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산책하는 노인들, 뛰어노는 아이들, 강아지를 데리고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예비 신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오빠. 나 지금 시간 돼? 응, 괜찮아. 무슨 일이야? 만날 수 있어? 예비 신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금? 응, 알았어. 어디서 만날까? 저는 장소를 정했습니다. 1시간 후 우리는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예비 신부는
아메리카노를 주문했고 저는 물만 마셨습니다. 무슨 일이야 오빠? 얼굴이 안 좋아 보여.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우리 결혼 준비하면서 행복했어? 예비 신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 그냥 궁금해서. 예비 신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행복했지. 오빠랑 결혼 준비하는 거 설레고 좋았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행복하지 않았어. 예비 신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이야?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어. 너랑 결혼한다는 게 기뻤고 설렜어. 근데 상견례 이후로 계속 뭔가 추가됐어. 예단, 봉채비, 꾸민비, 예물, 패백 음식, 혼주 한복 하나씩 추가될 때마다 나는 지쳐갔어. 예비 신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빠, 그건 다 필요한 거잖아. 요즘 결혼이 다 그래. 요즘 결혼이 다 그렇다는 말. 나 그 말 이제 듣기 싫어. 예비 신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럼 어쩌라는 거야? 우리 엄마가 요구하시는 게 과한 것도 아닌데. 저는 예비 신부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과하지 않아? 안 과해. 다들 그렇게 하는데.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게 문제야. 다들 그렇게 한다는 게. 예비 신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오빠, 지금 무슨 말 하려는 거야?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우리 결혼 다시 생각해보는 게 어때? 예비 신부는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미안해. 근데 나 이렇게는 못하겠어. 예비 신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오빠, 지금 농담하는 거지? 아니, 예비 신부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오빠, 우리 결혼 날짜도 잡았고 청첩장도 돌렸잖아. 지금 이러면 어떡해?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예비 신부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오빠가 날 사랑한다고 했잖아. 결혼하고 싶다고 했잖아. 나 지금도 너 사랑해. 그리고 결혼하고 싶어. 그럼 왜 이래? 저는 대답했습니다. 사랑만으로는 안 되는 것 같아. 존중이 없으면. 예비 신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존중? 내가 오빠를 존중 안 했어? 너는 했어. 근데 내 어머니는 아니야. 예비 신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우리 엄마가 뭘 잘못했는데?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계속 추가했어. 하나씩 요구했어. 그리고 매번 요즘은 다들 그렇다고 했어. 우리 형편을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어. 예비 신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오빠가 형편이 괜찮다고 했잖아. 형편이 괜찮은 거랑 무한정 낼 수 있는 건 다른 거야. 예비 신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럼 오빠는 우리 엄마가 이해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야? 이해까지는 바라지 않아. 그냥 물어봐줬으면 좋겠어. 괜찮냐고, 힘들지 않냐고. 예비 신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내 어머니한테 한 번도 사람으로 대접받은 느낌을 받지 못했어. 그냥 돈 내는 사람으로만 느껴졌어. 예비 신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빠, 그건 오해야. 오해가 아니야. 나는 그렇게 느꼈어. 예비 신부는 울음을 그쳤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럼 오빠는 지금 우리 결혼 안 하겠다는 거야? 저는 대답했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자는 거야. 다시 생각해 보자는 게 뭐야? 결국 안 하겠다는 거잖아.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예비 신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좋아. 오빠가 그렇게 나온다면 나도 할 말 있어. 저는 예비 신부를 보았습니다. 우리 엄마는 오빠네 형편을 배려해서 예단을 3,000에서 2,000으로 낮춰줬어. 봉채비도 2,000에서 1,500으로 깎아줬어. 그런데 오빠는 그것도 힘들다는 거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빠, 요즘 4천만 원 정도 결혼 비용이 뭐가 그렇게 큰 돈이야? 다른 집들은 6천, 7천씩 하는데.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돈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야. 그럼 뭐가 문제야? 태도야. 내 어머니의 태도. 예비 신부는 비웃었습니다. 태도? 우리 엄마가 뭘 잘못했는데?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예비 신부는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좋아. 오빠 마음대로 해. 나는 이제 모르겠어. 그리고 카페를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예비 신부가 마시던 아메리카노가 반쯤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속으로 물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카페를 나와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가 손을 닦으시고 나오셨습니다. 왔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는 제 얼굴을 보셨습니다. 무슨 일 있었니?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결혼 다시 생각해 보려고요. 어머니는 놀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 괜찮으세요? 어머니는 제 옆에 앉으셨습니다. 내 결정이니까.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실망하셨죠?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다. 그리고 덧붙이셨습니다. 나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억지로 하는 결혼은 행복하지 않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어머니는 제 등을 토닥이셨습니다. 미안할 거 없다. 그날 밤 예비 장모님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예비 장모님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우리 딸한테 들었어요. 결혼 안 하겠다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이 부족했습니다. 예비 장모님은 비웃으셨습니다. 생각이 부족한 게 아니라 돈이 아까운 거 아니에요? 저는 참았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사람을 돈으로만 보신 것 같습니다. 예비 장모님은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저를 한 번도 사람으로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돈 내는 사람으로만 보셨어요. 예비 장모님은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지금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셨습니다. 예단, 봉채비, 꾸민비, 예물, 패백 음식, 혼주 한복 하나씩 추가하시면서 한 번도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괜찮냐고, 힘들지 않냐고. 예비 장모님은 차갑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결혼이 다 그래요. 그 정도도 못하면서 무슨 결혼을 해요? 저는 참았던 말을 꺼냈습니다. 그럼 묻겠습니다. 결혼은 돈으로 하는 겁니까? 예비 장모님은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따님을 사랑합니다. 지금도 사랑합니다. 하지만 이렇게는 못하겠습니다. 예비 장모님은 비웃으셨습니다. 좋아요. 마음대로 하세요. 하지만 한 가지만 알아두세요. 뭡니까? 우리가 준비한 것들 다 돌려주셔야 해요.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청첩장도 돌렸고 예식장도 예약했잖아요. 그거 취소하면 위약금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준비한 혼수도 있고요. 다 돌려주셔야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1,000만 원 정도요. 1,000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예비 장모님은 차갑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내일까지 입금해 주세요. 그리고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어머니가 제 방문을 두드리셨습니다. 들어가도 되니? 네. 어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전화 소리 들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00만 원 달래요. 어머니는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주마, 어머니, 괜찮다. 어머니는 제 옆에 앉으셨습니다. 돈은 다시 벌면 된다. 하지만 내 인생은 하나뿐이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일찍 은행에 가셨습니다. 저는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모니터를 보고 있었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어머니께서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입금했다. 저는 예비 장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입금했습니다. 예비 장모님은 차갑게 대답하셨습니다. 확인했어요. 그리고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책상에 엎드렸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끝인가? 동기 녀석이 다가왔습니다. 야, 괜찮아?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응,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결혼파했어. 녀석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 진짜? 응. 녀석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왜? 무슨 일 있었어? 저는 천천히 이야기했습니다. 상견례부터 지금까지의 일들을요. 녀석은 듣고 나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파하는 건 좀 심한 거 아니야? 돈 문제면 좀 더 얘기해 볼 수도 있었잖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 문제가 아니었어. 그럼 뭐 존중의 문제였어. 녀석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래도 아깝다. 결혼 날짜도 다 잡았는데.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깝다는 말을 저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계속할 수는 없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저녁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어머니, 도와드릴까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괜찮다. 가서 쉬어라. 저는 어머니 옆에 섰습니다. 어머니, 왜? 죄송해요. 어머니는 손을 멈추셨습니다. 왜 미안해하니? 1,000만 원이나 쓰게 해서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 정도 돈 아깝지 않다. 그리고 덧붙이셨습니다. 내가 잘못된 결혼하는 것보다 낫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울지 마라. 저는 어머니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밤 예비 신부에게서 카카오톡이 왔습니다. 오빠,
우리 진짜 이렇게 끝내는 거야? 저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나는 이렇게는 못하겠어. 오빠가 날 사랑한다고 했잖아. 지금도 사랑해. 하지만 사랑만으로는 안 되는 것 같아. 예비 신부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회사에 나갔고 퇴근 후에는 집에 있었습니다. 친구들의 연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지내고 싶었습니다. 일주일 후 어머니께서 저녁을 먹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나랑 어디 갈 데 있는데 같이 가겠니? 어디요? 시장.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다음 날 저는 어머니와 함께 시장에 갔습니다. 평소에 자주 가던 시장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과일 가게에 들러서 사과를 고르셨습니다. 이거 얼마예요? 10,000원이요. 어머니는 지갑을 꺼내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손을 막았습니다. 제가 살게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괜찮다. 어머니, 제가 살게요. 어머니는 잠시 망설이시다가 지갑을 넣으셨습니다. 저는 돈을 내고 사과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시장을 걸었습니다. 특별한 말은 없었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어렵게 만드는 결혼이면 안 하는 게 낫다. 저는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어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억지로 참으면서 사는 결혼은 행복하지 않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멈추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사람으로 잘 컸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 내가 자랑스럽다. 저는 참았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장을 나와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가서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결혼이 끝났다는 사실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는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옳은 선택을 한 걸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냥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회사 동기 녀석이 점심시간에 물었습니다. 야, 너 요즘 괜찮아? 응, 얼굴이 좀 나아진 것 같은데. 저는 웃었습니다. 그래, 진짜 예전보다 훨씬 편해 보여. 저는 국을 떠먹으면서 말했습니다. 마음이 편해서 그런가 봐. 녀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중요한 거지. 저는 밥을 먹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마음이 편하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날 밤 어머니께서 처음으로 당신의 결혼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나도 시집 올 때 힘들었다. 저는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없는 집에서 왔고 혼수도 많이 해오지 못했다. 시댁에서는 말들이 많았다. 어머니는 잠시 멈추셨습니다. 혼수가 왜 이렇게 적으냐? 친정이 형편이 그렇게 어려우냐? 그런 말들이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때는 참으면 되는 줄 알았다. 시집살이가 원래 그런 줄 알았다.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고 보니 그게 잘못된 거였다. 참는 사람이 더 참게 되는 구조였다.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어머니는 잠시 생각하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계속 참았다. 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까지.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버지는 뭐라고 하셨어요? 어머니는 쓸쓸하게 웃으셨습니다. 참으라고 했다. 다 그런 거라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했다. 참으면서 사는 결혼은 행복하지 않다.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고생하셨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다. 나는 너를 키우면서 행복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너는 좋은 사람이다. 언젠가는 너를 사람으로 대해주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습니다. 결혼이 끝난 게 아니라 자기를 지켜준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이제야 마음에 닿았다는 거려. 그리고 조용히 깨달았습니다.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존중이 없으면 결혼은 시작조차 할 수 없다는 거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회사에 출근하고 퇴근하고 어머니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친구들도 조금씩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회사 후배가 물었습니다. 과장님, 결혼 준비 어떻게 되세요?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안 하기로 했어. 후배는 놀랐습니다. 네, 왜요? 저는 웃었습니다. 맞지 않았어. 후배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힘드셨겠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힘들지 않아. 오히려 마음이 편해. 후배는 잠시 생각하더니 물었습니다. 그럼 다시 결혼 생각은 안 하세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언젠가는 하겠지. 하지만 급하지는 않아.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다음에는 나를 사람으로 대해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 후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분 만나실 거예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오늘은 기분이 좋아 보이네. 네, 좋아요. 무슨 일 있었니?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마음이 편해서요. 어머니는 웃으셨습니다. 그래, 그게 제일 중요하다. 저는 밥을 먹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마음이 편하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요. 며칠 후 예비 신부에게서 마지막 카카오톡이 왔습니다. 오빠, 나 다른 사람 만나기로 했어. 행복해. 저는 한참을 그 메시지를 보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너도 행복해. 좋은 사람 만나. 그리고 대화방을 나왔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그날 밤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같이 산책 갈까? 좋아요. 다음 날 저는 어머니와 함께 평소 가던 공원을 걸었습니다. 날씨가 좋았습니다. 하늘이 맑았고 바람이 시원했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날이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우리는 한참을 걸었습니다. 특별한 말은 없었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쉬었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너 요즘 많이 편해 보인다. 저는 웃었습니다. 진짜요? 그래, 예전보다 훨씬 밝아졌다. 저는 하늘을 보았습니다. 제 선택이 맞았나 봐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맞다. 그리고 덧붙이셨습니다. 사람은 자기를 지킬 줄 알아야 한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 저는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어머니, 감사해요. 어머니는 웃으셨습니다. 뭐가? 저를 지켜주셔서요. 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당연한 거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완전히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회사 일에 집중했고 주말에는 어머니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함께 마트에 갔습니다. 장을 보는 평범한 주말이었습니다. 카트를 밀면서 어머니를 따라다녔습니다. 어머니는 채소를 고르셨고 저는 그것을 카트에 담았습니다. 이거 신선해 보이네. 어머니가 상추를 들어 보이셨습니다. 네, 좋아 보여요. 저는 받아서 카트에 넣었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저녁에 뭐 먹고 싶니? 어머니가 해주시는 거면 다 좋아요. 어머니는 웃으셨습니다. 그럼 된장찌개 끓여줄까? 좋아요. 집에 도착해서 짐을 내렸습니다. 어머니는 부엌으로 가셨고 저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동기 녀석에게서 카카오톡이 와 있었습니다. 야, 오늘 저녁에 술 한잔 어때?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미안. 오늘은 어머니랑 저녁 먹기로 했어. 알았어. 다음에 보자.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어머니, 도와드릴까요? 괜찮다. 가서 쉬어라. 저는 어머니 옆에 섰습니다. 저 심심해요. 같이 있을게요. 어머니는 웃으셨습니다. 그럼 파 좀 썰어줄래? 네. 저는 도마 앞에 서서 파를 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된장찌개를 끓이셨습니다. 냄비에서 구수한 냄새가 났습니다. 어머니, 왜? 저 요즘 정말 편해요. 어머니는 손을 멈추셨습니다. 그래? 네. 예전에는 항상 뭔가에 쫓기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그런 게 없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게 정상이다. 저는 파를 다 썰고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결혼파한 거 후회 안 하세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다. 왜요? 어머니는 저를 보셨습니다. 너는 옳은 선택을 했다. 사람을 어렵게 만드는 결혼은 하지 않는 게 낫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요즘 회사는 어때? 괜찮아요. 일도 재미있고요. 친구들은 가끔 만나요. 어머니는 웃으셨습니다. 그래. 천천히 살아라. 저는 밥을 먹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천천히 산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늦잠을 잤습니다. 오랜만에 푹 잤습니다. 거실로 나오니
어머니는 벌써 일어나 계셨습니다. 잘 잤니? 네. 배고프지? 아침 차려놓았다. 식탁에는 미역국과 계란말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앉아서 밥을 먹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뭐 하실 거예요? 글쎄, 특별한 건 없는데. 저는 제안했습니다. 같이 영화 볼까요? 어머니는 눈을 크게 뜨셨습니다. 영화? 네. 오랜만에 같이 보고 싶어요. 어머니는 웃으셨습니다. 좋지. 오후에 우리는 영화관에 갔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실 만한 영화를 골랐습니다. 가족 영화였습니다. 영화를 보는 내내 어머니는 웃으셨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나오면서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재미있었다. 저도요. 오랜만에 영화 봤네. 저는 어머니의 팔을 잡았습니다. 다음에 또 와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너 요즘 정말 많이 편해 보인다. 저는 웃었습니다. 제 얼굴에 쓰여 있나 봐요. 그래, 확실히 다르다. 저는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내가 잘한 거다. 우리는 손을 잡고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회사에서 회식이 있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참석했습니다. 팀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네. 저는 웃었습니다. 그런가요? 그래, 예전에는 좀 어두워 보였는데 요즘은 확실히 다르다. 동기 녀석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얘 요즘 완전 달라졌어요. 저는 웃으며 술을 마셨습니다. 회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습니다. 왔니? 네. 술 마셨네. 조금요. 어머니는 일어나셨습니다. 해장국 끓여줄까? 아니요. 괜찮아요. 저는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왜? 저 정말 행복해요. 어머니는 저를 보셨습니다. 그래, 네. 요즘 매일 행복해요. 어머니는 웃으셨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감사해요. 뭐가? 저를 지켜주셔서요. 제 편이 돼주셔서요. 어머니는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당연한 거다. 그날 밤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가서 침대에 누웠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시원하게 들어왔습니다. 저는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석 달 전 제가 내린 결정에 대해서요. 그때는 불안했습니다. 제가 옳은 선택을 한 건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았습니다. 제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사랑도 중요하지만 존중은 더 중요하다는 걸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결혼은 두 사람이 하는 것이지만 두 집안이 서로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요. 만약 한쪽이 다른 쪽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는다면 그 결혼은 시작부터 잘못된 것이라는 걸요. 며칠 후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함께 평소 가던 시장을 걸었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어머니가 생선 가게 앞에서 멈추셨습니다. 이거 싱싱하네. 네. 어머니는 고등어를 고르셨습니다. 저는 돈을 냈습니다. 우리는 다시 걸었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너 언젠가는 좋은 사람 만날 것이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급하지 않아요. 그래, 급할 필요 없다. 어머니는 잠시 멈추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너를 사람으로 대해주는 사람을 만나라. 저는 웃었습니다. 네, 돈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다. 너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중요하다. 저는 어머니의 말씀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알겠어요. 우리는 시장을 다 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셨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서 창밖을 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결혼이 끝난 게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는 걸요. 자기를 지킬 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존중이 없으면 결혼은 시작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을요. 저녁을 먹으면서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날씨 좋대. 같이 등산 갈까? 저는 웃었습니다. 좋아요. 오랜만에 운동도 할 겸. 네. 우리는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함께 했습니다. 어머니가 씻으시고 저는 닦았습니다. 어머니, 왜? 저 정말 행복해요. 어머니는 웃으셨습니다. 나도 행복하다. 저는 어머니를 안아드렸습니다. 사랑해요. 어머니는 제 등을 토닥이셨습니다. 나도.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습니다. 지난 석 달 동안 있었던 일들을요. 결혼 준비부터 파혼까지요. 힘들었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제가 무엇이 중요한지 알게 됐으니까요. 사람을 값으로 재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깨달았으니까요. 그리고 제 옆에 저를 지켜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으니까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이 편했습니다. 내일은 어머니와 등산을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살아가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급할 것 없다고요. 언젠가는 저를 사람으로 대해주는 사람을 만날 것이라고요. 그때까지는 지금처럼 살면 된다고요. 어머니와 함께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면서요. 그게 제일 행복한 일이라는 것을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